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등 핵심 지도부 4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주변국 곳곳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현재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으로 인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지도자 48명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15시간여 만에 하메네이 등 사망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군사작전이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고 매우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지도자 핵심 인사들과 혁명수비대 지휘부가 집중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측에서도 공식 사상자가 발생해 미군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사상자가 56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뿐만 아니라 해군 전력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하고 침몰시켰다는 보고를 받았고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군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해군 함정에 대해서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란 해군본부도 대부분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시설과 지대공 방공망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습작전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지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주변국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석유 주요 수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항로가 차단된 데 이어 유조선 피격까지 잇따르면서 주요 산유국들은 증산을 결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최소 3건의 선박 피격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힌 뒤 이곳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걸로 추정됩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의 석유 제품을 운송해 지난해 말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오만 항구에서 피격됐고 마샬 제도 선적 유조선도 공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운송로인 오만 두쿰 항구도 드론 공격을 받아 항만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이딴 피격 소식에 걸프국 등 관련국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지역 화물 운송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소 150척의 원유 등 선박에 발이 묶이면서 국제 유가가 최대 15%까지 급등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등 산유국 협의체는 다음 달부터 하루 20만 6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f these additional quotas are coming from Saudi Arabia and Kuwait and Iraq and they cannot exit the Strait of Hormuz to the rest of the world, they may not be effective in hedging the losses from this war. 하지만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0.2%에도 못 미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37년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란 정부는 하루 이틀 내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를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으로 37년 만에 권력 공백에 직면한 이란 정부는 차기 지도자 선출에 돌입했습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을 포함한 3인 체제의 임시 지도자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차기 실권자로는 하메네이의 오른팔로 불렸던 모우베르 전 부통령과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거론됩니다. و امروز انشالله این پیگیری میشه که شورای موقت رهبری تشکیل بشه مطابق قانون اساسی و وظایفی که بر عهده‌اش است انجام.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도 정보기관과 군부 내 영향력이 막강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이란 당국은 하루 이틀 내 지도자 선출이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lost some commanders, that is a fact.
and the names are already announced. But another fact is that nothing has changed in our, military capability. 유력 후보군 모두 미국이 원하는 친서방 민주화 인사와는 거리가 있어 이란의 완전한 정권 교체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메네이 후임으로 강경파가 들어서 보복에 나설 경우 오히려 이란 위기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대화에 동의했다며 이란세 지도부와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가운데 이란이 최고 지도자 선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세계 정세도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전격 감행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쟁과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2기에 벌써 8번째 군사행동을 시작한 것이죠. 네. 복합적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이란과 핵 합의가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핵 협의에 대해서 이란의 잘 안 되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권을 교체해서 이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반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중동의 어떤 정치적 지형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란이 석유를 갖고 있으니까 석유 에너지 패권의 문제도 역시 미국 위주로 한번 다시 재편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미국 국내 정치도 저는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앱스타인 파일 같은 경우에 계속 정치적인 그런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또 미네아폴리스에서 이민 세관 단속과 아이스에 의한 그 미국인들 사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 얼마 전에 나왔던 상호관세 그 위법 판결 그런 것들을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의 명칭을 장대한 분노라고 붙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모든 수뇌부를 좀 한 번에 장악을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미국 언론에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이 아주 면밀하게 추적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 동선을 사실상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네. 수개월째 이란 최고급 그런 인사들 하메네이 포함해서 동선을 분석하던 중에 이번에 토요일 오전에 그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해갖고 보통 공습은 밤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네. 대낮에 그렇게 공습을 감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의 배경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렇게 압박을 받는 이란의 지도부들이 어떻게 동선을 갖고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하메네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고 그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AI를 활용을 했다. AI 모델 중에 클로드라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위성이나 뭐 레이더, 드론 등의 정보들을 다 통합해 갖고 그런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할 거라며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걸프국 내 미군 기지 타격과 이스라엘 본토 타격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힘으로 타격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를 좀 했는데 이런 걸 좀 보면 이란 사태가 더 확전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 이미 확전의 문턱을 좀 넘어섰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요. 굉장히 제한적인 공습이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오래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란도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전면전까지 갈 것이냐. 전면전이라고 얘기하면은 미군이 지상군을 동원하는 게 되는 거고 또 이란도 갖고 있는 모든 동원을 최대한 해서 뭐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있는 현재 같이 하는 것에 훨씬 더 공습의 규모를 높이는 건데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양측 다 마찬가지인 게 이란도 최고 지도자가 피살된 상태에서
더욱더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체제 존립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지상군 파견은 거의 옵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상군을 파견하는 전면전까지 가는 것은 국내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험한 확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긴 하지만 그런 전면전을 포함한 것은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방금 우리 TV조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공격으로 이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최고 지도자급 40명이 넘게 숨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 거냐 여기에도 관심인데 보니까 거론되는 인물들이 전부 하메네이 정권 때 좀 유력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은 이란 헌법에 따라서 88명으로 구성된 그런 고위 성직자 전문가 회의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네. 현재 한 3명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셋 다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되는 사람은 군사 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알리 라리자니라는 최고 국가안보위의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도 네. 굉장히 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메네이의 차남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 사람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또 세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될까 내부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학교 시스템의 수장이고 전문가회의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으로 알려진 알리레자 아라피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 하메네이 이후에 지금 3인 체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던 간에 그렇게 뭔가 협상을 원하는 온건파다는 강경파가 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향후 이란 체제가 어떻게 좀 재편이 될지도 관심인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란의 봄, 이른바 이란의 봄이 좀 도래할 수 있을까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특히 하메네이와 현재 이란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 이란에 대한 체제를 바꾸는 것은 당신들이 할 일이고 정부를 장악하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메네이나 이런 신정체제, 강력한 이슬람 신정국가를 대체할 만한 뭔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37년간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런 대한 세력들을 거의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반발과 봉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그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을까. 이제 다만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현재 있는 집권층의 내부 파벌이 생겨서 내부 분열 혹은 또 군벌들이 봉기함으로써 좀 이란 자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금 조금 전에 보도 보셨듯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선언이 됐는데 이 아무래도 이 중동 리스크가 최고조에 좀 달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원유의 70% 그리고 LNG, 천연가스죠. 그중에 20% 이상을 중동 지역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가 된다면은 기존의 물류 비용의 5배 이상 또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린다 알려지는데요. 근데 그간에 이란이 뭔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얘기했었는데 과연 이것을 정말 전격적으로 또 철저하게 시행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일본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다 타격을 받는 것이고 또 이란도 자신들의 원유를 수출할 수출 통로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다만 이런 불안정 증세가 계속될수록 한국에 대한 미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통합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무제한 토론까지 중단하며 처리를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는 대여 장외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열어달라며 무제한 토론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중단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촉구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도보 행진을 할 것 같고요. 먼저 정부를 좀 압박하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외 투쟁을 좀 가자. 장기적으로 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자 민주당은 광주 전남 통합법 등 입법 추진 법안을 전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법은 처리를 거부하고 행정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해요? 그래서 그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 오라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된 대전 충남 통합법도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어제 오후 싱가포르에 도착해 동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오늘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도착 직후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생업에 임해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만난 이 대통령은 동포 사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AI와 방산 분야 등으로 무대를 넓혀가며 미래 지향적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싱가포르 한인사회도 민간 외교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력 수준에 맞게 우리 재외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자격으로 찾은 이 대통령은 오늘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오찬 행사를 갖습니다. 이후 타르만 샴무 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면담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 양국 AI 분야 종사자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IMF가 발표한 AI 대비 수준에서 174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AI 강국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면서도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인 싱가포르에서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을 팔고 사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면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과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여야는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부동산 6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장동혁 대표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내 집도 처분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이행하실 것입니까?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주말 내내 장동혁 대표를 향해 말한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한 채를 내놓아도 안 팔리고 5채는 실제로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위원장님 이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좀 어떤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오피스텔은 매물로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사실 이제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용이라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비본질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내심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집을 판 이유는 퇴임 이후에 또 대통령은 주거를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거 환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해가지고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대통령 팔았으니까 다른 분들도 팔아라 라고 하는 것은 주거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예컨대 이게 지금
어떻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지 뭐 집을 팔고 안 팔고 몇 분이 이렇게 논쟁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모범을 보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집을 뭐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논쟁이 붙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집을 팔았으니까 당신도 약속했으니까 팔아라. 이렇게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 남겼는데 다주택자라도 집 팔기 싫으면 그냥 둬라. 근데 이익은 보기 힘들 거다. 이런 글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증세를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보유세 인상 같은 그런 주택세 관련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께서 SNS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동산 집값 안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많이 밝히셔서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도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완화됐지 그러니까 하락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강남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하락을 했고 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은 아직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 실거주해왔던 이 분당 아파트를 어쨌든 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 이 부분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 차원에서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투기 공격을 하기 위한 뭐 선결 조치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은 대통령의 문제인 것이지 대통령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 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가격을 보면 서울만 15억 원이에요.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네. 지방 다 합치면 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9억짜리 아파트를 내놔서 팔렸다고 해서 이것이 뭐 모범을 보인 걸로 정책적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세 상승률이 38주 연속이에요. 경기도도 38주 연속입니다. 그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자가도 있지만 사실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전세가에는 왜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겁니까? 지금 이런 주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위정당국에서는 주거 안정 측면에서 전세가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29억짜리 집 내놨다고 쳐요. 싸게 내놓으셨다고 쳐요. 누가 삽니까?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이 대출도 못 받잖아요. 또 하나는 이 집이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두라. 뭐 이익이 될지 이익이 안 될지는 국가가 결정한다. 아니 이 주택의 이익이라는 것은 매매로 인한 차익 실현 이런 이익도 있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이익도 있는 거예요. 주거 안정이라는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실수요자들의 욕구를 왜 이걸 왜곡하시는 거죠? 저는 저런 발언들이 이 투기를 마치 때려잡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시원한 물 국민께 주는 이게 주거 부동산 정책의 주안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늘 이거는 국민께 주거 안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죠. 대통령 저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증세하면 돼요. 근데 이게 증세 정책인지 부동산 정책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지경까지 와 있다. 좀 메시지를 자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위원장님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나섰지만 이게 이제 그다음에 또 다음 스텝이 있을까?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따라할까? 이게 좀 많이 관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고위공직자 아파트 매각보다도 대통령이 본인의 아파트를 팔고 그 매각 대금으로 코스피 ETF를 사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 결정자인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았다. 그게 아파트는 고점이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ETF를 매수한다. 코스피 ETF가 지금 뭐 6천까지 이제 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신호로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뭐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보다는 저기 주식 시장이 더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식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머니 무브거든요. 저는 머니 무브가 계속 이제 조금 실현이 되고 그게 효과를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부동산으로 가는 약간 투기적인 수요, 투자적인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든 아니면은 뭐 현금 부자든 네. 이제 그 부동산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인식이 계속 이제 퍼지고 깔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것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옮겨가면 이게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위정자들께서 하시는데 그럼 자사주를 소각토록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주식 시장으로 가는 돈이 기업 공개 아니면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없잖아요. 대주주한테만 가는 거, 주주한테만 가는 거지. 자사주를 다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닌가요? 돈을 벌어서 그걸 투자에 다시 쓸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부동산 시장은 완전 투기고, 근데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아니고 주거 안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으로 가면 이건 생산성 있는 돈을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선악으로 뭔가 이렇게 구분하는 듯한.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 소각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해놓으면 이게 과연 생산성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는 구조인가?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 생산적 네.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업 공개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막대하게 자금을 이제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냥 일반 기업가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켜서 혹은 막 상장을 시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업이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에 지금 주식시장 돈이 가면 생산적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그 농지 투기 문제도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더 매서운 정책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네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약간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이른바 이제 구두 개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부가 발표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이 말하는 건 왜 도움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심리가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 그리고 강남 아파트 하락을 실제로 이제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규제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야권 내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이 국민의힘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대구는 늘 언제나 정면 승부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래왔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지금 재보선이 어떻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뭐 정치공학적으로 어디에 가겠다 이런 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대구냐 부산이냐 이걸 이제 저울질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거는 본인의 체급을 오히려 그냥 깎아내리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상징 대구에서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수도권 험지 출마나 백의종군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당에 제명된 인사잖아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 제명 인사한테 뭐 백의종군을 해라, 어디 출마해라, 약간 이런 지금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부분인 건지 좀. 본인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정치적 자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적 자산은 두 가지가 있죠. 한동훈 전 대표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배지가 있을 수 있어요. 원내 진출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세를 확장한다. 근데 보수 전체적인 측면,
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의 유입을 갖고 오시는 게 더 큰 재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대구로 만약에 저렇게 가서 하게 되면 분열을 더 조장하는 듯한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죠. 저희가 지금 당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 1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10%대가 나왔다는 것은 당원들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원래 전통 지지층이 이탈했을 때 보여주는 게 10%대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과연 누구 말처럼 중도층으로 나가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 가가지고 국민의힘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하는 것이 이게 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 상황에서 한 말이냐, 맞는 말이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 중에 백의종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비판하시면서 당권파를 위해서 이렇게 백의종군 하라고 하는 거냐. 저는 이 시야도 옳지 않다고 봐요. 당권파를 위해서 소위 장동혁 대표 지도체제를 위해서 백의종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본인이 걱정했던 바입니다. 중도층이 이탈한다. 그럼 본인이 중도층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 의원의 말씀인데 저걸 저렇게 곡해하시는 듯한 말이 좀 저는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 내에서는 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 이렇게 한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특히 한 전 대표가 뭐 대구나 부산 이런 영남 지역에 출마할까 봐 좀 견제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구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세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인기가 높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당하고 나서 첫 전국 순회지로 대구를 선택했는데 저렇게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지역의 보궐선거나 아니면은 그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국민의힘을 약간 위협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구에서 이렇게 이제 진검승부를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지금 대구보다는 수도권, 뭐 평택, 뭐 이런 지역에서 네. 3자 구도로 승리할 방법을 좀 찾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구를 방문할 때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선을 앞두고 이게 당내 분란이 또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징계 국면은 맞지 않죠. 네. 오히려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동행했던 의원들도 자제하겠죠. 그때 가서 뭐 같이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어떤 지지를 하는 이런 측면까지 징계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징계 운운하는 것은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1월 선박 좌초로 반쪽 운항만 해왔던 서울 한강버스가 어제 전 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운항 재개 첫날인 어제 고장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운영은 됐지만 이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이제 안심하고 타도 될지 김준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한강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한강버스 전 구간 운행 재개는 지난해 11월 선박이 한강 바닥에 걸려 멈춰서는 사고 이후 4개월 만으로 어제 운항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예 불안한 거는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거든요. 웬만한 유람선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게 맞나 좀 싶기도 했고 좀 시운전을 좀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서울시는 좌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압구정과 잠실 구간 강 바닥을 파내 수심을 2.5m 이상 확보했습니다. 부표도 손봤습니다. 저기 보이는 4.5m짜리 부표는 작년까지 1.4m였는데요. 항로 이탈 우려의 키를 높여 더 잘 보이게 한 겁니다. 또 지난해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개 가운데 권고 사안인 24건을 제외한 운행 관련 96건에 대해 모두 보완 조치했습니다. 도계에서는
그 미끄럼 방지도 돼 있고요. 옆에 애들이 놀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간살까지 다 설치해놨고. 다음 달엔 출퇴근 시간대 급행 노선도 도입 예정인 서울시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 27일 진행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관련 끝장 토론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선거 과정에 전 절차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과학자와 정치가와 그리고 군인이 합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넘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그 많은 범죄자 집단이 어딥니까? 있었다 치면 선관위 아닙니까?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서버를 까보자. 투표임명부에 대해 까보자.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것이 없는데 그냥 많이 떠들면 진실인 양, 이렇게 굴러온 판이 6년이고요. 오늘은 이것을 정리하는 판이 되어야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며 근거를 대라고 했고, 전한길 씨는 증거가 이미 넘쳐난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강 변호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토론, 이 두 팀의 토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정선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보수 강성 지지층들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 토론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중도 보수 쪽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밤 새벽 1시 정도까지 조금씩 계속 봤는데 새벽 1시에도 28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최대로는 한 32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보신 분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 이것들이 궁금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부실선거는 있다. 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이슈는 잠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께서 장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이 저 토론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번 토론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소모적인 논쟁이 종결되고 사회적인 비용이나 갈등을 줄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자극적인 논쟁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다시 재생산되고 재반복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한편으로 듭니다. 사실 그동안 사법기관을 통해서 또는 또 수차례 검증을 거쳐온 의혹인데 다시 한번 또 재탕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뭐 국민의힘 당대표가 다시 한번 또 이 의혹들을 또 재탕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토론이 사회적인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 취지에서는 좀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 토론 생중계 당시에 최대 32만 명이 접속하고 누적 조회수가 590만 회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차원의 TF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TF에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에 따르면 선거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토론이 뭐 실시간으로는 시청자 수가 뭐 30만 명을 넘었고 뭐 누적으로는 5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조회수나 이런 시청자 수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 특히 이걸 야당의 대표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기관이라든지 또 수차례 검증을 통해서 이미 이 의혹 자체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이런 의혹들을 다시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좀 아까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사회적 갈등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부정선거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보수 강성 지지층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이준석 대표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많은 국민들께서 이게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거의 한 600만 회 정도 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마치 저희 당대표가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이러한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도 노래방 때처럼 김 씨가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강북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작년 10월에 함께 있었던 남성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가 앞선 일이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도 119에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지금 피의자 김 씨가 같은 번호로 신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서초에서 한 남성과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남성이 쓰러졌다라는 신고를 그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갖고 있는 번호와 같은 번호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이 남성도 그때 결국에는 병원에 갔지만 어떻게 보면 약물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경찰이 같은 번호로 조사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다른 신고가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경찰은 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추가 범행 정황이 계속 드러나니까 결국 신상 공개 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결정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리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관련 법들에 따라 판단할 텐데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범죄 자체가 잔인하거나 또 중대한 피해가 있거나 또는 증거가 확실하거나 또는 공익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공익적이라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확대해 본다면 사실상 지금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는 SNS 계정이 좀 알려지기도 했고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다만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나 나이 부분이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피의자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이 부분을 또 확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또 공익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해남군의 여러 마을이 석산 개발로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사실 이런 피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영향평가 없이 개발 허가를 인접 지역에 잇따라 내줬기 때문인데 11곳의 석산 개발 허가를 남발한 해남군은 사후 관리에도 소홀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능선이 폭탄을 맞은 듯 파여 있고 안쪽에는 무너져 내린 바위와 기계들이 나뒹굽니다. 이 석산은 7년 전 채취 허가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산림복구는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 비 많이 왔을 때는 돌이 엄청 내려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 보면 이제 무너지겠죠, 저게. 업체가 토석을 더 채취하기 위해 불법으로 산을 수직에 가깝게 깎는 바람에 사전에 예치한 20여억 원으로는 복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해남군은 채취 허가가 끝나기 2년 전에 알아챘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명확하거나 우리가 침투를 정확하지 않다고 봐야죠. 사면이 통째로 파여나간 또 다른 석산 개발 현장. 고압 송전탑 바로 아래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이 역시 불법으로 복구하다 사면이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기준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계단식으로 할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일대에 최근 16년 동안 허가된 토속 채취 면적은 축구장 30개에 육박하는 약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산지관리법상 1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도 광역자치단체로 바뀌지만 이곳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채취 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인접한 지역에 따로따로 허가를 냈기 때문입니다. 예견됐던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첫째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하수 고갈 문제, 그리고 또 비가 내리면은 저 산에서 흘러내리는 각종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적 영향 평가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거든요. 각각의 영향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뭐 분진이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이런.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울 독립문 앞에서 3.1절 행사를 마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그날을 기억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3.1절 기념식에서 공연을 펼쳤던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3.1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대형 태극기를 펼쳐들고 독립문 앞에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시민들은 독립투사들이 갇혀있던 형무소 옥사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3.1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당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었는데요.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3.1절 하루 전날 밤 충남 천안에서는 아운의 봉화제가 열렸고요. 부산 동래시장에서는 동래 3.1운동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독립기념관에는 3.1절을 맞아서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봄날에 외쳤던 그 함성의 의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강원 산간에 최고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도 최고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 곳곳에도 1에서 10cm의 제법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70mm의 제법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도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6.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 4도, 대구는 8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